안녕하십니까. 책을 받으셨죠? 두껍죠? 근데 이 차가 중개사법보다는 얇더라고요. 책이 두껍습니다. 오늘은 책 없이 오늘 프린트로만 좀 하겠습니다. 후구조사 좀 하겠습니다. 경험 있으신 분, 시험이가 한 분. 나머지는 다 처음이세요? 처음이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앞으로 1년 동안 민법이라는 과목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그럼 합격합니다. 저를 믿지 못하시고 산으로들로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떨어져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1년간 여러분들이 무슨 인강만 갖고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학원이라는 데를 직접 모셔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뭐 여기 학원에다 뼈를 묻을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여기서 내가 악착같이 1년을 따라가서 합격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만 하세요라고 하는 대로만 따라 하시면 오류 없이 시행착오 없이 붙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만 이제 그때 몇 가지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나눠드린 프린트에 보면 프린트 보세요. 받으신 거 제가 갖고 있는 거하고 다른가? 같겠죠? 처음에 뭐 시험 과목 및 출제 비율이 있습니다. 이거 다 아시죠? 상담하실 때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음 페이지 시험 시간이라든가 합격자 결정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최근에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상대평가로 바꾸자고 계속 국토교통부에 푸시를 하고 있어요. 멀었습니다. 상대평가로 바뀌려면. 바뀐다 하더라도 아마 바뀌진 않을 것 같고요. 바뀌었다가 좀 큰일 납니다. 주택관리사 시험하고는 다르게 이건 자격증 마치 운전면허 시험 보는 운전면허 자격증 시험처럼 제한을 두면 안 돼요. 제한을 두면 인원수 제한이라든가 운전면허증은 뭐 1년에 10,000명만 뽑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특정 정수 이상이면 다 자격증을 줘야 되잖아요. 운전면허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똑같은 거예요. 이 시험도. 그래서 만약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상대평가로 했다가는 이제 위헌 소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못 바꿉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또 국회의원들이 또라이들이잖아요. 그렇죠?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이 다 또라이들이어서 표의식해서 바꿀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 바꿔도 한 2,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기 때문에 내년 우리 시험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막 그걸 미리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대평가로 바꾸면 어떡하나요? 이렇게. 그 전에 붙으면 되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절대로 상대평가로 바뀔 일이 없으니까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붙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페이지, 한 페이지에 보면 10년간 출제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출제 비율. 자, 민법이라는 과목은 맨 왼쪽에 보면 크게 4덩어리가 있죠. 민법 총칙부터 해서 물권, 계약법, 민사특별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4파트에서 40문제가 나오죠. 근데 이 4파트에서 출제되는 문항수가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총칙에서 10문제가 딱 나옵니다. 올해 딱 10문제가 나왔죠. 물권편에서 14문제가 나옵니다. 계약법에서 10문제가 나오고요. 민사특별법에서 6문제가 나옵니다. 총 그래서 40문제인데요. 그 중에 딱 민법에서만 이제 34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민사특별법이라고 따로 법이 있어요. 민법에 있는 것을 특별하게 뽑아갖고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을 한 법들이 있어요. 단행법들이 5개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총 6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요것들을 골고루 잘하면 참 좋은데 공부해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앞으로 경험해야 될 것을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공부해 보시면 알지만 물권 파트하고요 민사특별법 파트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2개가 합치면 14문제, 6문제에서 20문제잖아요. 자, 우리 미리 마음을 먹습니다. 딱 10문제만 맞추게 되는 거예요. 10문제. 20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물권법 10문제, 14문제 중에서 7문제 내지 8문제, 민사특별법 6문제 중에서 최대 3문제 딱 반타작만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민사특별법에 보면 법이 5개가 있죠.
그 5개 중에서 밑에 있는 거 3개. 가등기 담보법. 정식 명칭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정식 명칭 몰라주세요.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정식 명칭이.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정식 명칭이. 길어서 이제 줄여서 말하는데 요 가등기 담보법, 집합건물법, 부동산 실명법 요 3개. 미리 생각하세요. 찍자. 네? 찍자. 강의하고 여러분들도 강의 들으실 거야. 근데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해도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물론 제가 뭐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요런 거만 하면은 맞출 수는 있습니다라고 계속 강조는 해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한 번으로 찍자. 그럼 우연찮게 하나는 맞출 수 있어. 하나. 그럼 돼요. 일단 그 3개 법은 처음부터 찍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맞출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 민법 총칙. 10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8문제 정도 맞춰주셔야 됩니다. 민법 총칙. 계약법 마찬가지입니다. 10문제 중에서 8문제 내지 9문제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하고 계약법에서 악착같이 16개 이상을 맞춰주셔야 돼요. 그럼 아까 물권법, 민특법 합쳐서 10개, 민법 총칙과 계약법 합쳐가지고 악착같이 16개. 그럼 총 몇 개죠? 26개죠. 26개면 몇 점이죠? 65점이죠. 우리가 내년 10월 달에 목표로 하는 민법 점수가 65점입니다. 1년간 공부를 뒤져라 했는데 65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70점, 80점 이런 거 맞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그 점수 남아가지고 남 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고득점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우리가 목표하는 점수는 민법 65점입니다. 민법 65점이고 합격은 한 60점 맞으면 한 2-3개 남겨서 합격하잖아요. 그죠? 합격만 하면 돼요. 우리는 합격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26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6개고 26개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면 뭐 30개도 나오고 34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올해 그렇게 다들 또 합격하셨어요. 처음에 제가 26개를 목표로 하시라고 마음 먹고 열심히 1년 해가지고 뭐 80점도 나오고 85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건 결과물이고 일단 목표는 26개 목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각 파트에서 세밀하게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는가 이제 나중에 천천히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크게 그렇게 마음을 먹자. 그다음 표 밑에 가면은 출제 경향 총평이라고 난이도가 있습니다. 우리 기본서에서는 올해 민법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게 출제됐다. 다른 때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본서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난이도가 올라가진 않았어요. 난이도는 올라가지 않았는데 실제 객관적 난이도는 매년 평이합니다. 비슷해요. 난이도가. 오히려 올해 문제가 작년보다 난이도가 낮아졌다고 저는 봐요. 난이도가. 그런데 공부 시험을 직접 보신 분들의 체감 난이도라는 게 있죠. 객관적 난이도 말고 그거는 조금 높아졌어요. 이유는 공부들을 덜 하셨죠. 작년 올해 코로나 뭐 이런 걸로 여기는 그러진 않았지만 서울이나 경기도권 학원들은 막 올해 1월달, 2월달에 막 6주, 8주씩 학원 문 닫고 뭐 이렇게 인강으로만 제공하고 뭐 이런 경우. 내가 수험생들이 학원을 끊고 안 나온단 말이죠. 안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합격생들의 대부분이 학원에서 공부하신 분들에서 나오는데 그분들이 학원을 못 나오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공부를 좀 덜 하셨어요. 객관적으로 똑같은 모의고사 가지고서 학원 수험생들의 모의고사를 보면 작년보다 평균 점수가 낮았었어요. 계속 1년 내내. 그래서 제가 시험 보기 전에 올해 시험 난이도는 평상시하고 비슷하겠지만 공부하시는 시험을 직접 보시는 분들이 느끼는 난이도는 높아질 수 있다. 체감 난이도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교재들이 그 체감 난이도를 가지고서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객관적 난이도는 안 높아졌습니다. 더군다나 민법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기출 같은 거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이 부족해요.
자, 시간이 부족한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문제나 지문의 길이가 길어요. 예전에 15회 때, 재시험 사태가 있었던 15회 때 문제 하나가 15줄짜리가 있었어요. 문제 하나가. 우리 시험에서. 미친놈들이죠. 그런 걸 출제하는 게. 그래서 한번 그렇게 된통 당하고 나서는 문제 길이가 5줄을 넘어가진 않아요. 근데 이 문제 길이가 5줄, 이렇게 긴 거, 이게 사례 형태의 문제라고 가불병적이 등장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례 형태 문제. 이 사례 형태의 문제가 매년 12문제, 12문제, 13문제씩 나왔어요. 작년에도 13문제가 12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올해 7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박스형 문제라고 해가지고 10개가 나왔는데 올해 우리 여기에는 제가 7개라고 잘못 오타가 있는데 10개가 나왔는데 이 박스형 문제를 수험생들이 되게 어렵게 느끼세요. 박스형 문제를. 근데 이 박스형 문제가 실제 지문 5개 있는 것보다 더 쉬워요. 이유는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지문의 개수가 일단 많아야 3, 4개예요. 우리는 오지선다잖아요. 근데 여기 박스형 문제는 올해도 딱 보면 3개, 지문 3개 들어있는 게 9개인가 그렇고요. 4개 들어있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지문이. 그러니까 실제 지문이 다 오지선다보다 적어요. 거기에다가 고르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문 1-2개만 알고 있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 박스형 문제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훈련만 하면 문제 어떻게 이렇게 우리 흔히 찍는 훈련한다 그러죠? 그 찍는 훈련만 하면 다 맞출 수 있는 게 박스형 문제. 근데 수험생들이 박스형 문제가 낯서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지레짐작을 할 뿐이지 박스형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 박스형 문제가 10문제가 나왔어요. 사례 형태의 문제를 5개를 줄여버리고 박스형을 조금 더 냈어요. 그 말은 시간 부족에 대해서 시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주기 위해서 출제한 사람들이 의도한 거예요. 난이도는 실제 객관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이 비율이 내년까지도 갈 거예요. 내년에도 결코 난이도는 어렵지 않을 거다. 다만 앞으로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법률 용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요게 모여있는 표현, 우리가 영어로 따지면 단어, 영어 단어. 요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거라고 하는 것들 있죠. 수거. 그 표현. 그 다음에 그게 모여있으면 뭐가 되죠? 하나의 문장이 될 거예요. 그죠? 단어, 표현, 문장 이렇게 이러죠.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낯설고. 외국어 보는 듯한 느낌을 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경국대전 보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표현들이 굉장히 낯선데 그중에 요거를 조금 이상한 표현으로 출제한 게 몇 개 있었어요. 올해. 그러니까 그동안에 잘 나오지 않았던 표현들을 넣어가지고 그런 표현들의 수험생들이 현혹이 되게끔 하는 지문들이 조금, 그러니까 야비한 지문들이 조금 있었어요. 예년보다. 근데 그런 것들은 실제로 답을 고르는데 큰 지장을 주진 않는데 수험생들이 낯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올해 출제 경향이 평이했다. 두 번째,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형태로 출제가 됐다. 사례 형태를 줄여서. 단 표현이 좀 이상한 것들을 넣어서 가다 말고 수험생들이 이렇게 당황하게끔 이런 약간 치사한 형태의 문제들이 눈에 보였다. 한 그 정도로 압축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공부하면. 출제 난이도 같은 거 크게 신경 안 쓰시고 열심히 하면 26개는 기본이고요. 7, 80점 이상도 맞출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보면 4페이지에 출제 비율 철저하게 지켜졌다고 그랬죠. 10문제, 14문제, 10문제, 6문제. 그리고 4번에 있는 판례의 중요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례. 이제 판례가 뭔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민법 문제는 40문제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세요, 틀린 것을 고르세요 하고 질문을 던진 다음에 가로 안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 따름이라는 문제가 30문제 이상 나옵니다. 올해는 36문제가 나왔습니다.
법학이라는 건 법 조문을 해석하는 학문이에요. 근데 용어 자체가 100% 명백한 용어로 쓰여있지 않고 알쏭달쏭한 용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문들이.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해석이 필요해요. 근데 이 해석이 사람마다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법학 교수들이 이 조문은 나는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리고 쭉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쫙 얘기하겠죠. 근데 어떤 학자는 아이 그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석해야지. 이런 걸 학설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 학설도 시험 문제 냈었어요. 우리 시험에. 근데 이 학설을 시험 문제를 내버리면 나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반대로 해석하는 사람 있을 수 있는데 어느 한쪽의 학설만 정답으로 볼 수가 없어서 복수 정답이 꽤 많습니다. 복수 정답. 그래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학자들이 뭐라고 해석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대법원 이 해석해 놓은 거 그걸로 답을 고르라는 문제가 최근에 나와요. 그 대법원의 해석이 판례예요. 민법 조문을 대학 교수들이 해석해 놓은 게 아니고 대법원이 해석해 놓은 거 이걸 판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끼리 해석에 다툼이 있을 때 대법원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거 가지고 답을 골라라. 판례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대단히. 그것도 이제 앞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법학이라는 것은 분류의 학문이라고도 부릅니다. 분류의 학문이라는 건 뭐냐 하면 큰 테마에서 세부 테마로 자꾸 분류를 해서 들어가는 학문이에요. 우리 공부할 때 나무를 보고 천천히 그 다음에 큰 틀을 잡는 공부 방법이 있죠. 나무를 먼저 보고 숲을 보는 공부 방법이 있고 큰 숲을 먼저 보고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나무를 이런 공부 방법이 있는데 법학은 숲을 먼저 봐야 돼요. 큰 틀을. 그래서 계속 세분화해가는 공부 방법을 책대요. 그래서 법학 공부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목차예요. 목차. 예를 들어서 아까 민법이 4가지 파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민법, 총칙. 두 번째가 물권. 세 번째가 계약. 네 번째가 민사, 특별법.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제일 큰 목차예요. 이게. 그리고 거기서 민법 총칙에는 또 뭐로 나눠지는가? 물권은 어떻게 나눠지는가? 그렇게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이렇게 세분으로 해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주 자잘하게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 자잘하게 나눠진 부분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것들이. 당사자 간의 다툼이 굉장히 많은 것들.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많이 쌓여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 냅니다.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뼈대를 잡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들어도 아 저런 부분에서 민법이 출제가 되는구나. 우리 왜 공부할 때 보면 앞에다가 공부해야 될 거 어떤 큰 영역을 딱 이렇게 써붙여놓고 공부 시작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이 민법은 이런 영역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한번 들어두는 걸로 제가 체계를 잡아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법 총칙 부분. 민법 총칙. 민법 총칙 부분이 내용이 몇 가지가 쫙 나와요. 근데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민법 총칙은 민법 총칙의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등등등등이 쫙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범위에 있는 건 법률 행위라는 놈에 대한 게 민법 총칙의 전부예요. 우리 민법 총칙. 법률 행위라는 놈에서 10문제가 나와요. 법률 행위. 자, 그 법률 행위를 쭉 나눠보면 법률행위의 뜻, 법률행위의 종류, 법률행위의 요건, 법률행위 뭐 쭉쭉쭉 나와. 그 중에서 법률행위의 요건이란 놈과 가려서 요건, 법률행위 요건, 목적 요건, 의사표시 요건이에요. 대리 무효와 취소.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부관.
요런 5개 파트가 민법 형칙의 시험법입니다. 5개 파트가. 자, 이게 뭔지는 나중에 다 말씀드릴 테니까. 5개 파트가 있구나. 그 중에서 여기서 두세 문제, 여기서 두세 문제. 올해 요거 2개 합쳐서 4문제가 남았죠. 대리에서도 두세 문제. 올해 3문제가 나왔죠, 대리에서. 무효 취소에서 한두 문제. 부관에서 1문제.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민법 총칙이라는 부분을 공부하려면 뭐를 하면 되겠구나? 법률행위. 이게 포인트구나. 그 포인트 중에서도 보세요. 잘 나오는 게 어떤 것들이에요? 이거죠, 3개. 그죠? 그럼 이제 거기서 또 세분화돼요. 더 세분화되는 건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딱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물권편인데 물권편은 크게 두 덩어리, 총론 부분이 있고 강론 부분이 있어요. 총론 부분에서 보통 3-4문제가 나오고요. 강론 부분에서 보통 10문제, 11문제가 나와요. 10문제, 11문제.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굉장히 어렵다 그랬죠. 어렵다 그랬어요. 자, 이 총론 부분에서 아주 잘 나오는 것들이 등기 관련 내용들이나 등기. 이 등기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 2차 과목에 보면 부동산 공시법령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 부동산 공시법령에 가면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법은 2차에서 보시고 민법에서는 그 등기를 둘러싼 당사자 간의 다툼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이거를 우리 민법에서 시험 문제 물어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강론에 가면 권리가 8개가 있어요. 우리 민법에. 물권이라는 권리가 종류가 8개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뺀 7개가 우리 시험법이에요. 7개가. 그 7개가 점유권, 그리고 나머지 권리. 점유권을 뺀 나머지 권리를 본권 이렇게 불러요. 본권. 이 본권의 가장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고요. 그 다음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제한하는 제한물권이 6개가 있어요. 제한물권이. 그런데 이 제한물권이라는 건 좀 전에 소유권을 제한한다고 그랬죠. 남의 소유권을 제한, 태클을 걸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태클을 거는가에 따라서 또다시 2가지가 있어요. 용익물권이라는 게 있고요. 담보물권이 이렇게 나눠져요. 여기서 용익물권이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게 소유권 알고 계시죠? 전세권 들어보셨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 전세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게 있어. 담보물권에 유치권이라는 게 있고 질권이라는 게 있고 저당권이라는 게 있어요. 저당권이라는 건 들어보셨죠? 요건 이제 우리 시험법이 아니죠. 이 질권은 전당포 주인이 전당 목적물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밍크코트를 전당포에 갖다 맡기고 돈을 빌렸어. 이때 전당포 주인은 돈을 갚을 때까지 밍크코트를 보관하고 있죠. 돈을 갚으면 돌려주죠. 그게 질권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 질권은 동산을 객체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업으로 하는 중개사 시험에서 빼버린 거죠. 이걸 뺀 나머지 7개가 우리 시험법인데 이 중에서 소유권 2문제 내지 3문제 나옵니다. 올해 3문제가 나왔죠. 유치권 보통 2문제, 저당권 보통 2에서 3문제 나와요. 요 소유권하고 유치권하고 저당권만 잘해도 아까 물권법에서 7문제만 맞추자 그랬죠. 요거 3개만 잘해도 7문제 나와요. 점수가. 물권 강론에 있는 7개를 다 열심히 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거 1문제씩 나와요. 각각. 이것도 1문제. 1문제 나오는 건 제껴버리고 2-3문제 나오는 거. 소유권, 유치권. 물론 요 유치권은 올해 1문제밖에 안 나와서 내년에 2문제 나올 거예요. 유치권은. 유치권에서만 4문제가 나왔던 해도 있어요. 뭐 그렇게 중요한 권리도 아닌데 그렇긴 해요. 어쨌든 요놈과 요놈 열심히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3번째가 계약인데
우리 민법 총칙이라는 게 뭐에 관한 내용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법률행위가 지금 뭔지 몰라요. 그죠? 괜찮은데 이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거, 법률행위라고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사람의 행위겠죠. 그렇죠? 사람의 행위 중에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행위를 앞에다 법률자를 붙여서 법률행위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 그 법률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계약이에요. 법률행위의 종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계약이라는 법률행위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민법 총칙과 계약법에서 16문제 이상 맞춰줘야 된다 그랬죠? 내용이 같아요. 같은 거예요. 총칙에서는 법률행위라는 전체적인 내용을 훑어본 거고, 그 중에서 계약이라는 것만 중요한 거 빼가지고 따로 하는 거예요. 이 계약법이 총론하고 강론 부분이에요. 이것도 각각 5문제씩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강론에 가면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15가지의 계약 형태가 있어요. 그 15가지의 계약 형태 중에서 여러분들의 업이 부동산 계약을 중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부동산 계약 3개. 매매 계약, 부동산 매매, 부동산 교환, 부동산 임대차. 여러분들이 업으로 하는 게 부동산 거래 중개예요. 그죠? 그 부동산 거래에 해당되는 게 3가지. 강론에서는 이 3가지가 우리 시험 보면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요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민특법 아까 5개가 있다 그랬어요. 5개 중에서 가등기담보법과 집합건물법과 부동산 실명법 3개는 찍작을 했죠, 제가. 찍작을 했어요, 분명히. 그럼 나머지 2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민법상 임대차가 있죠. 그 임대차 중에서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를 따로 뽑아서 놓은 거예요. 그게 민특법인데, 이건 대단히 중요하죠. 왜? 나중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업을 중개업을 하실 때 가장 많이 중개하게 되는 게 요거예요.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이거 중개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임대차와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는 시험에 붙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실 때도 대단히 자주 써먹게 되는 겁니다. 이거 철저히 하시면 돼요. 그런 3문제 맞춰. 요거 합쳐서 3문제가 나와요. 요거 합쳐서. 이런 식으로 우리 시험범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구나.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게 자주 출제되는가를 쭉 3페이지에서 3에 써놓은 거예요. 이런 거를 앞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민법 총칙을 공부한다. 그럼 공부하기 전에 자주 출제되는 역을 눈으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민법 총칙 열문항인데 여기서 자주 출제가 되는구나. 그럼 요걸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민법 총칙의 첫 번째 파트를 공부한다. 그러면 반가로 1번 여기서는 법률행위 종류, 단속 규정, 반사회 질서 행위에 대한 판례와 부동산 이중매매, 불공정한 법률의 요건과 적용 범위,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구나. 이게 지금 뭔진 몰라도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공부를 하는 거하고 그냥 디립다 공부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생겨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법학은 체계를 잡는 게 우선이에요. 체계. 어떤 내용이 내가 지금 어디를 공부하고 있고 이게 민법 전체에서 어느 체계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공부하시기 전에 미리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물권법 중에서 총론을 공부한다. 그 물권법 총론에 뭐가 있지?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있네? 뭐지 이거? 부동산 물권의 변동이 있네? 186조가 187조가 중요하다네? 이번에 가등기, 중간생략 등기, 등기청권, 등기 추정력이라는 게 있네? 이런 게 중요한가 보다. 그래서 공부할 때 이런 게 톡톡 튀어나오면 이거 중요했지.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체를 다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써먹으라고 자주 출제되는 역을 쭉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진짜 얘기가 5페이지 하단에 공부 방법론에 나와 있어요. 그 공부 방법론을 보면요. 제일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음의 여유를 갖자라고 돼 있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런 그냥 빼놨어요. 결석하지 말자. 제발
적지 않은 돈을 내고 학원을 등록을 했는데 안 나와. 조금만 귀찮아도 뭐 강의 촬영해가지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데 굳이 귀찮게 뭐 학원을 가 뭐 이러면서 안 나오기 시작하면요 1년 내내 안 나오게 돼요. 그럼 안 나왔을 때 학원에서 촬영해 놓은 인강을 가지고 집에서 학원에 나오는 그 시간대 딱 맞춰갖고 공부를 해주면 참 좋은데 안 해요. 나는 불굴의 의지력을 갖고 있어. 나는 할 거야. 택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1%도 안 돼요. 그런 불굴의 의지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해야지 해서 안 해요. 이렇게 한번 빼먹기 시작하면 계속 빼먹게 되고요. 나중에 공부해야 될 양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걸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기가 오게 되면요. 심리적으로 포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빠지시면 무조건 오셔야 돼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마음의 여유를 갖자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자, 11, 12월 달은요. 입문과정이라고 해서요.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민법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법률 용어 그걸 포함하고 있는 표현 그리고 문장 중에서 이 용어나 표현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걸 알아야 문장이 해석이 돼요. 이걸 알아야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적의 기초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책을 백날 읽어봐야 외국어 보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공부한 적도 없는, 공부한 적도 없는 외국어 공부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집중해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민법에서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각종 제도들이 있어요. 어떤 제도들이 있어. 그 제도에 도대체 뭐냐? 기본 개념을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에 다이렉트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걸 알아야 문장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뼈대를 입문과정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이론은 1월 달부터 하는데요. 학원 커리큘럼이 7, 8월 달 문제풀이 하기 전까지 총 이론 강의를 3번을 합니다. 민법 전체를. 1, 2월 달 한 번, 3, 4월 달 한 번, 5, 6월 달 한 번 이렇게 돼요. 이론 강의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민법 강의를 3번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11, 12월 달은 말씀 안 드리지만 1월 달부터는 강의를 꼭 들으시고 복습을 하시라고, 복습. 이 복습은 이제 촬영하는 거 한 번 더 보고 오는 게 복습이에요. 한 번 보고 오는 게. 그래서 6달 동안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복습을 했다는 전제에서 한 번 딱 했다. 강의 한 번 듣고 복습 한 번 딱 했다. 요게 최소한도 해줘야 되실 건데, 그럼 민법을 전체적으로 6번을 들었잖아요. 그죠? 강의를 복습까지 한 것까지 포함해서. 요때 민법 점수. 모의고사 등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민법 점수. 6월 달쯤 됐을 때 몇 점 정도 예상하면 좋을까요? 모의고사 점수를 100점 중에서 40점이 정답이에요. 입문과정 빼고라도 6달을 이정환이 공부하라는 대로 했는데 나오는 점수 40점. 100점 중에서 점수가 안 올라요. 민법은.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하나 갖고서 한 번으로만 찍어도 20점이 나와요. 1번만 쫙 찍어도 20점이 나와요. 2번만 쫙 찍어도 20점이 나와요. 백지 상태에서 찍어도. 근데 입문과정을 빼고 6달을 강의 열심히 듣고 복습까지 했는데 나오는 점수 40점. 이거보다 더 맞출 생각하지 마세요. 안 나오니까 그 정도로 점수가. 물론 같이 공부하는 분들 중에 공부에 특화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구조가, 뇌 구조가. 정리 잘하고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범위 넓히지 않고 이런 분들은 뭐 7, 80점 나오기도 해요. 이때 가서 막.
공부에 힘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뺀 그런 극히 드문 1, 2%의 공부의 힘들을 뺀 나머지 우리는 한 40점대를 목표로 합니다. 이 40점대 받은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해요. 이걸 해야 이거 가지고 훈련하는 거 훈련. 문제풀이 훈련. 아까 말씀 박스형 문제 푸는 훈련. 그러니까 문제풀이 과정은 실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 아니라 기술을 공부하는 과정. 기술. 민법을. 다른 과목하고는 달라요. 민법은. 문제와 지문을 해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민법은 꼭 거쳐야 돼요. 이 과정을 거쳐야 50점대로 점프하게 됩니다. 50점대로. 50점대. 그 이상. 근데 50점대로 점프했다 하더라도 60, 70점까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9월 모의고사, 10월 마무리 뭐 이런 것까지 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점수가 50점대 후반 또는 60점대 초반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요 상태에서 시험장 갔어. 실수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65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전은 조금 달라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요 점수 때는 모의고사 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의고사하고 내년에 시험장 가서 보는 실전하고 여러분들의 긴장도라든가 집중도가 같을까요? 다르죠? 모의고사는 요번에 못 보면 다음 달 거 조금 더 잘 보면 되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실전 어때요? 오늘 못 보면 또 1년이야. 그러니까 집중도라든가 긴장도가 달라요. 더 악착같이 달려들어서 시험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더 나와요. 모의고사보다 더 나와. 올해 여기서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도 제가 1년 내내 이 말씀을 드렸는데 시험 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올해 시험 봤죠? 5, 60점대 맞았던 분들이 7, 80점 맞은 분들 되게 많아요. 본인도 깜짝 놀래요. 본인도. 심지어 모의고사 단 한 번도 60점을 못 맞았던 분들 97.5 맞으신 분도 있어요. 미쳤죠? 그렇게 돼요. 긴장도와 집중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린 내년 실전을 딱 목표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점수 안 오르는 거 가지고서 일희일비하지 말자 말이죠. 꾸준히 따라오다 보면 점수가 바닥을 기다가 어느 시점에 퀀텀하는 형 탁 뛰는 시기가 와요. 그때까지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공부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는 거. 그 다음에 강의 커리큘럼 따르자. 이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이 학원을 끊으셨어. 자, 학원에서 만들어 놓은 커리큘럼. 어떤 걸까요? 시험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론을요, 2달에 한 번씩 돌려버려요, 그냥. 그리고 강제로 여러분들 뒷목 딱 붙잡고 따라오라고 끄는 거예요. 1년 만에 합격을 시키려면요, 학원 입장에서는요, 하드캐리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과정이 최적화됐으니까 따라와라 말이에요. 죽어라고. 그 계속 잔소리하고 닥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따라오셔야 돼요. 못 따라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힘드니까. 그래서 어떤 일들을 벌이시냐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쉬운 것들. 에? 이거 찾아다녀. 이거 찾아. 다 떨어집니다. 그런 분들은 거의. 그러니까 학원에서 정해놓은 커리큘럼을 정확하게 따라오자. 정확하게. 특히 민법은 이 7, 8월 달 과정이 아주 중요해요. 거기 하나 덧붙여서 정규 과정에는 없는데 뭐 강의를 특강을 하기도 하고 뭐 안 하기도 하겠지만 강의 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민법 기출문제 10년치 정도는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이 2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반복적으로.
이 시험은 뭐 새롭게 문제를 출제하는 게 아니라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있는 민법 문제 풀이 있어요. 대학 교수님들부터 출제를 해봐서 만들어 놓은 문제 풀이 있어요. 그래서 뽑는 거예요. 뽑아갖고 출제해요. 뭐 표현 다듬어서.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뽑히는 것들이 많아요. 문제를 이렇게 선별하는 분들이 대학 교수들인데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서 중요 부분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딱딱딱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반복되는 문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출제되는 문제.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반드시 확인하죠. 문제풀이 훈련이 꼭 필요해요. 꼭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넘겨보면 이제 오늘부터 해야 될 거, 이 기초 입문 과정이라고. 단가로 이번에는 기본 심화 과정이 이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하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린 기초 입문 과정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법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법률 용어와 표현 및 각 제도의 개념에 익숙해져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익숙이라는 말은 직관적으로 이해하자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애가 처음에는 말도 못하고 기지도 못했던 애들이 점점 자라면서 어느 시점이 되면 엄마 배고파 밥 주세요 이렇게 해요. 이런 말을 썼다고 해요.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엄마는 국어 사전을 찾았고 밥이 뭐지? 주세요가 뭐지? 이거 찾아갖고 이해하질 않지요. 말을 하는 애들도 밥 주세요. 이게 밥이 뭐지? 내가 배고픈데 어떤 단어를 써야 되지? 먹는 거 밥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겠구나. 받으려면 달라는 이런 생각 안 하고요. 0.0001초 만에 밥 달라고 할 것이고요. 엄마도 0.0001초 만에 얘가 뭘 요구하는지 단박에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어디서 따로 공부한 적이 없어요. 민법도 그렇게 돼야 돼요. 다만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써가지고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짧게 한데 억지로 두드려 넣어가지고 용어와 제도와 표현에 익숙해져야 돼요. 네? 가장 비근한 예가 하나 나와 있어요. 선이란 단어와 악의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일상적으로 선의 악의 하게 되면 선이 그러면 착한 마음, 악의 그러면 나쁜 마음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전혀 달라요. 법학은. 선의는 뭘 모르고 있는 거고요. 악의는 뭘 알고 있는 걸 악의라고 해요.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민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선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선의가 뭐였지? 뭘 아는 거라 그랬지.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벌써 1, 2초 지나가죠. 그러면 안 돼요. 선이 그러는 순간 0.1초 만에 이거 뭐 모르는 거 딱 머릿속에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할 틈도 없이 박혀야 돼요. 머릿속에. 그게 될 정도까지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문장을 읽을 때도 문장 전체를 통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돼요. 이걸 이 머릿속에 받아들이듯이 민법의 문장 전체를 직관적으로 딱딱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게 1년 만에는 참 어려운 건데 학원과 제가 여러분들을 뒷목 잡고 끌고 갑니다. 이렇게 하시라고 그냥 억지로. 제가 욕을 많이 먹어요. 양을 많이 먹는데 어쨌든 그런 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아시겠죠?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겨보면 필수 기초 용어라고 민법을 공부하기 전에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아닌데 이런 용어들이 익숙해져야 특히 이 민법 총칙 부분이 수월해져요. 그래서 그 용어 먼저 오늘 쫙 잘 나오는 것들 먼저 꼭 익숙해져야 되는 것들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요거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2교시부터 좀 하겠습니다.